삭막한 회색빛이 감도는 서울의 한 구석 낡은 오피스텔 12층에 위치한 아름 금융 컨설팅 사무실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삭막한 회색빛이 감도는 삼고 사무실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빌딩 숲이 보였지만 그 화려함은 이곳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다. 서지우는 모니터에 떠 있는 복잡한 재무제표를 응시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숫자의 흐름을 쫓았지만 마음은 이미 차가운 결론에 도달해 있었다. 이대로라면 다음 분기를 버티기 힘들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었던 회사가 무너진 후 그녀가 간신히 지켜낸 것은 이 작은 사무실과 아버지의 신념뿐이었다. 2년 전 유망한 중소기업이었던 유림테크는 거대 자본의 무자비한 적대적 인수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지우는 그날의 충격과 아버지의 절망 어린 뒷모습을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다. 그녀가 금융 분석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숫자의 논리로 아버지를 쓰러뜨린 그들에게 숫자의 논리로 맞서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지난 몇 달간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유능했지만 너무 젊었고 배경이 없었다. 투자자들은 그녀의 빛나는 분석력보다는 그녀 뒤에 버티고선 든든한 배경을 원했다. 지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마른 세수를 했다. 현실은 드라마보다 잔인했고 정의는 자본의 힘 앞에서 무력했다. 바로 그때 책상 위에 스마트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강민준이었다. 대학 시절 가장 편했던 친구.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가면서 예전만큼 자주는 못 봤지만 여전히 서로의 생일은 챙기는 사이였다. 민주는 늘 유쾌하고 소탈했다. 비싼 옷이나 차를 탐하지 않았고 그저 적당히 먹고 살 만한 집안의 아들이라고만 했다. 지우는 복잡한 심경을 잠시 누르고 전화를 받았다. 오랜만이네, 강민준. 잘 지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유쾌함 대신 초조함이 묻어났다. 지우야, 미안한데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 그의 뜸들이는 말투에 지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왜? 또 무슨 사고 쳤어? 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사고는 아닌데 저기 너 이번 주말에 내 여자친구 행세 좀 해줄 수 있어? 지우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여자친구 행세?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지금은 이런 장난을 받아줄 기분이 아니었다. 민준이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장난 아니야. 정말 급해서 그래. 할아버지 생신이라 온 가족이 모이는데 내가 계속 선자리를 피하니까 이번엔 여자친구 안 데려오면 의절하겠다고 하셔서. 그의 설명에도 지우는 납득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왜 하필 나야? 너 아는 사람도 많잖아. 민준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다른 애들은 안 돼. 집안이 좀 보수적이셔서 넌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우리 집안이랑 엮일 일 없는 사람이잖아. 그 말은 묘하게 지우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엮일 일이 없다니 마치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듯한 뉘앙스였다. 지우는 차갑게 거절하려 했다. 미안한데 나 지금 그런 연극할 시간 없어. 내 코가 석자야. 그녀는 전화를 끊으려 했다. 하지만 민준의 다음 말이 그녀의 손을 멈추게 만들었다. 부탁할게, 지우야. 딱 하루, 아니 이틀이면 돼. 토요일에 갔다가 일요일 저녁에 오면 돼. 그리고 빈말로 하는 거 아니야. 사례금 네가 지금 제일 필요한 만큼 줄게. 내 회사 어렵다는 거 알아. 지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준이 자신의 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보다 필요한 만큼 이라는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얼마인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액수를 말했다. 그 금액은 그녀의 회사를 최소 반년은 더 유지시킬 수 있는, 그녀가 지난 몇 달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액수였다. 자존심과 현실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민주는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했다. 지우야, 정말 미안해.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그냥 나 한 번만 도와줘. 넌 그냥 평소처럼 있기만 하면 돼. 어려운 거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실려 있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눈앞에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어른거렸다. 회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좋아, 할게. 그녀의 대답은 무거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첫째, 절대 불필요한 스킨십 없어. 둘째, 그 댁 어른들이 나한테 무례하게 굴면 난 바로 나올 거야. 셋째, 이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마워, 지우야. 정말 고마워. 약속할게. 절대 너 곤란하게 안 만들게. 토요일 오전에 데리러 갈게. 전화가 끊기고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지우는 모니터를 껐다. 숫자가 사라진 검은 화면에 지친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승낙한 것인지 실감했다. 돈을 받고 친구의 가짜 여자친구 연기를 하러 가다니. 스스로가 한심했지만 동시에 이것 또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라고 애써 합리화했다. 그녀는 숫자와 논리의 세계에서 싸우는 전사였고 지금은 잠시 다른 전장에 서는 것뿐이었다. 금요일 저녁 그녀는 주말 동안 입을 옷을 챙겼다. 민준이 보수적인 집안이라고 했으니 최대한 단정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들로 골랐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어머니가 유일하게 남겨주신 진주 목걸이도 꺼냈다. 그것을 손에 쥐자 따뜻했던 가족의 온기가 그리워졌다. 유림테크가 무너지기 전 그녀는 세상 무서울 것 없는 행복한 딸이었다. 그때의 기억은 언제나 고통스러웠다. 아버지의 회사는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막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거대 자본이 모든 것을 휩쓸어갔다. 언론은 효율적인 M&A라고 떠들었지만 지우가 보기엔 약탈이었다. 그들은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고 아버지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들의 이름 태아그룹, 지우는 그 이름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결의를 다잡아 주었다. 어떤 곳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몫을 해내고 돈을 받고 다시 그녀의 싸움터로 돌아올 것이다. 민준의 집안이 얼마나 부유한지 혹은 얼마나 보수적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그녀의 연극을 관람할 관객일 뿐이었다. 토요일 아침 약속된 시간이 되자 오피스텔 앞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지우는 창밖을 내다보고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평범한 고급 세단이 아니었다. 도로 위를 달리는 회장실이라 불리는 마이바흐였다. 그녀가 아는 한 이 차는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었다. 민준이 말한 적당히 먹고 사는 수준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그녀가 망설이며 1층으로 내려가자 말끔한 슈트 차림의 운전기사가 먼저 내려 정중하게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민준이 내렸다. 평소에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 아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재단된 명품 슈트를 입은 모습이었다. 그는 지우가 알던 강민준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지우야, 탔어. 그의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긴장되어 보였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다. 최고급 가죽 시트가 그녀의 몸을 감쌌다. 차 내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고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우는 민준을 쳐다봤다. 민준아, 이게 네가 말한 적당히 사는 집안의 차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창밖을 보며 애써 태연한 척했다. 할아버지 차야, 난 이런 거 안 좋아해. 그냥 집안이 좀 엄격해서 그래. 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다.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다.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가짜 여자친구 연극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무언가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직감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려 서울을 벗어났고 점점 더 낯선 풍경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차는 전용 도로로 보이는 길로 접어들었다.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길이 이어졌고 곧 거대한 철문이 앞을 가로막았다. 영화에서나 보던 재벌가의 저택 입구였다. 민준이 무언가를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지우의 시선은 이미 철문에 새겨진 문양에 고정되어 있었다. 2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감싸고 있는 형상.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하게 새겨진 2글자. 태하, 타이호. 지우의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태하그룹. 그녀의 아버지를, 그녀의 가족을,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바로 그 이름이었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모든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졌다. 민준이 숨겨왔던 가족 보수적인 집안. 그리고 이 엄청난 부, 강민준. 설마 그는 차가운 공포가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자리의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우의 입에서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강민준, 너 태아그룹이랑 무슨 관계야? 차가운 침묵이 마이바흐의 방음 처리된 실내를 가득 채웠다. 지우의 질문은 공기 중에 얼어붙은 채 매달려 있었고 민준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완벽하게 정돈된 옆모습이 일그러지는 것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은 절망적인 리듬으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아니라고 말해줘. 제발, 그냥 동명이인이라고. 하지만 거대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희미한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 태하타이호라는 이름은 단순한 문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짓밟은 거대한 족쇄의 이름이었다. 차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넓은 부지를 가로지르기 시작했다.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거대한 소나무들이 길 양옆으로 도열해 있었고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비현실적이었다. 이곳이 그들의 왕국이었다. 아버지의 눈물과 절망을 양분 삼아 세워진 성. 지우는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2년 전 법정 복도에서 마주쳤던 태아그룹 법무팀의 오만한 얼굴들이 떠올랐다. 그들은 아버지를 무능한 경영자로 몰아붙였고 언론은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았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변호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그녀는 민준을 노려보았다. 더 이상 대학 시절의 그 유쾌하고 소탈한 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적의 심장부에 사는 어쩌면 적 그 자체일지도 모르는 낯선 남자였다. 대답해, 강민준. 태아그룹 회장이 내 아버지야?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이 질문이 그들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고 있음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주는 마침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야, 미안해.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인정했다. 지우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배신감이 심장을 후벼 팠다. 어떻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넌 알고 있었어? 우리 아버지가, 유림테크가 너희 태아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넌 전부 알고 있었어? 아니야, 처음엔 몰랐어. 민준이 다급하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이야, 대학 다닐 땐 난 그냥 강민준이고 싶었어. 태아 그룹 같은 건 있고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다고. 네가 아버지 회사 이야기할 때도 난 그냥 흔한 경영난인 줄로만 알았어. 유림테크라는 이름도, 그게 내 아버지 회사인 줄도. 그의 변명은 지우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럼 언제 알았는데? 그녀가 차갑게 끊어 물었다. 민주는 시선을 피했다. 내가 내 컨설팅 회사 자금 때문에 고생한다는 이야기 듣고 뒷조사를 좀 해봤어. 그러다 알게 됐어. 모든 걸, 그게 불과 몇 달 전이야. 몇 달 전. 지우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몇 달 전에 알았으면서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감히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왔다. 심지어 돈으로 그녀를 매수하려 했다. 그 돈이 결국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아간 돈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모른 척한 채. 그래서 네가 제안한 그 돈, 그게 일종의 보상이었어? 아니면 죄책감을 덜기 위한 동정? 그런 거 아니야. 민준이 절박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지우는 경멸스럽게 피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쳤다. 그럼 뭔데? 왜 날 이곳으로 데려왔어? 내 가족들 앞에서 날 구경거리로 만들려고? 아니면 내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즐기려고? 지우야, 제발 진정해. 차가 본관으로 보이는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섰다. 운전기사가 내리는 것이 보였다. 민주는 패닉에 빠진 듯 했다. 난 정말 너한테 사과하고 싶었어.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러다 할아버지 생신일이 터졌고, 난 내가 필요했어. 내가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의 말은 지독한 자기기만이었다. 그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 친구의 상처를 이용했다. 지우는 차 문 손잡이를 잡았다. 당장이라도 여기서 뛰쳐나가고 싶었다. 이 역겨운 공간에서 단 1초도 더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내릴래, 이 연극 못해. 아니, 안 해. 안 돼, 지우야. 민준이 그녀의 손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에 절박함이 어렸다. 지금 네가 이대로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넌 이미 여기까지 왔어. 태아의 문을 통과했다고. 여기서 그냥 나가는 건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 그것은 협박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진심 어린 경고이기도 했다. 지우는 얼어붙었다. 강대현 회장. 언론에서 보았던 그 냉혹하고 무자비한 얼굴. 그 남자는 자신의 제국에 흠집이 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터였다. 지우가 강민준의 여자친구로 이곳에 들어왔다가 정체를 알게 된 직후 도망치듯 나간다면 그는 분명 지우를 의심하고 뒷조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유림테크 서 사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녀가 간신히 버티고 있는 작은 컨설팅 회사마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덫에 걸렸다.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그녀의 의지는 없었다. 민준이, 아니 강민준이 그녀를 이 사지로 몰아넣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금융 분석가였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로를 찾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지우는 천천히 손잡이에서 손을 뗐다. 그리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장 같은 냉정함만이 남아 있었다. 내가 날 속였어, 민준아. 넌 내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넌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민준은 그녀의 차가운 시선에 움츠러들었다. 지우야, 내가 다 설명할게. 기회를 줘. 설명은 나중에 들어. 지금은 아니야. 지우는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매만졌다. 어머니의 유품. 이것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일단 네가 말한 연극. 계속할게. 민준의 얼굴에 잠시 안도감이 스쳤지만 지우의 다음 말이 그 표정을 지워버렸다. 대신 조건을 바꿔야겠어. 그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네가 처음에 제안했던 액수, 그걸로는 부족해. 이 위험한 연극을 계속하는 대가로 나는 네가 약속했던 금액의 10배를 원해. 그리고 넌 나에게 정보를 줘야 해. 정보라고? 민준이 당황한 듯 되물었다. 그래, 태아그룹에 대한 정보.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유림테크를 무너뜨렸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일이 있었는지. 난 모든 걸 알아야겠어. 이것은 충동적인 요구가 아니었다. 이곳에 발을 들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곳은 지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수를 위한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었다. 적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비밀을 캐낼 수만 있다면. 민주는 창백해졌다. 지우야, 그건 위험해. 지금 나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있어? 지우가 싸늘하게 반문했다. 날 이 지옥으로 끌어들인 건 너야, 강민준. 그러니 선택해. 내 요구를 들어주고 내 가짜 여자친구를 얻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모든 걸 폭로하고 너와 함께 파멸하든지. 그 순간 운전기사가 뒷좌석 문을 열었다. 도련님, 아가씨,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지우는 민준에게서 시선을 떼고 운전기사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순식간에 그녀의 얼굴은 상냥하고 지적인 강민준의 여자친구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결정해. 네가 날 배신한 값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그녀는 민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저택은 마치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심장은 여전히 차가운 분노로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오늘부로 그녀는 복수를 위해 적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는 전사였다. 지우는 마이바흐에서 내렸다. 태아가 아의 본관, 태아원, 다이허윤의 공기는 서울과 달랐다. 무겁고 오래되었으며 모든 것을 억누르는 듯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완벽한 여자친구라는 가면을 단단히 고쳤었다. 창백한 얼굴에 민준이 뒤따라 내렸다. 그의 불안은 역설적이게도 지우의 차가운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연륜이 묻어나는 집사가 현관으로 나와 그들을 맞았다. 도련님 오셨습니까? 그의 시선은 민준을 잠시 스친 뒤 곧바로 지우에게 향했다. 노골적인 무례함은 아니었지만 마치 진귀한 도자기의 등급을 매기듯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훑어보는 평가의 시선이었다. 지우는 흐트러짐 없는 미소로 가볍게 목례를 했다. 서지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준이 뻣뻣하게 그녀를 소개했다. 김 비서님, 제 여자친구
서지우 씨예요. 지우는 그 호칭이 얼마나 우스운지 실감하며 집사를 따라 거대한 현관홀로 들어섰다.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박물관에 가까웠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아득하게 높은 천장, 그리고 벽을 가득 메운 역대 선조들의 초상화. 공간은 오래된 돈과 절대적인 지배력의 냄새로 가득했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을 눈에 담았다. 아버지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부부였다. 그들은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이미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지우는 즉각적으로 이 공간의 무게 중심을 파악했다. 방 안쪽. 가장 상석의 높은 등받이 의자에 앉아 있는 60대 후반의 남자. 강대연. 케아그룹의 회장. 언론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한 얼음 조각 같은 눈이었다. 민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졌다. 할아버지, 아버지, 제 여자친구 서지우입니다. 소개의 말은 공중에 툭 떨어져 울림을 만들지 못했다. 의자에 앉은 남자, 강 회장은 일어서지도 않은 채 그저 지우를 올려다보았다. 그 시선에 지우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지우는 완벽한 각도로 허리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지우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맑았다. 그녀는 존경받을 만한 집안의 지적인 여자친구 역할을 수행 중이었다. 이곳에서 약점을 보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강대연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자갈이 구르는 듯 낮고 거칠었다. 여자친구라. 그것은 질문이 아닌 일방적인 판단의 선언이었다. 민준이가 사람 보는 눈이 영 없는 줄 알았는데 겉모습은 그럴듯하구나. 그의 시선이 그녀의 단정한 투피스와 어머니의 진주 목걸이를 훑었다.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그의 곁에 앉아 있던 민준의 어머니로 보이는 중년 여인이 인형처럼 경직된 미소를 지었다. 앉으렴, 지우씨, 민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지우는 거짓말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민준은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표정이었다. 지우는 꼿꼿한 자세로 소파 끝에 앉았다. 그리고 강 회장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과찬이십니다. 민준 씨가 워낙 좋은 사람이라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웁니다. 그녀는 민준이 무심코 말했던 친구라는 단어 대신 사람이라는 단어를 택해 그들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 곧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알림이 울렸다. 식당으로 향하는 짧은 복도를 걷는 동안 지우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재빨리 관찰했다. 민준의 형으로 보이는 남자와 그의 아내. 형은 아버지를 닮아 오만해 보였고 형수는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으로 지우를 훑었다. 이 가족은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강대연이라는 태양 주위를 맹목적으로 맴도는 행성들일 뿐이었다. 식당의 테이블은 비현실적으로 길었다. 완벽하게 조리된 최고급 요리들이 소리 없는 하인들에 의해 차려졌다. 하지만 분위기는 질식할 것 같았다. 지우는 마치 유리를 씹어 삼키는 기분이었다. 입안에 퍼지는 음식의 맛은 그녀의 가족이 빼앗긴 것들을 상기시켰다. 강 회장이 신문을 시작했다. 서지우 양이라고 했나? 집안은 뭘 하지? 그는 지우에게 직접 묻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스스로를 대변할 능력이 없다는 듯 민준을 향해 물었다. 민준이 입을 열기 전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님은 작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쉬고 계십니다. 그녀는 중립적인 사실을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마음이 부서졌고 쉬고 있었다. 모든 것을 빼앗겼다. 민준의 형수이자 국내 최대 로펌의 딸인 박유라가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어머, 사업이요? 요새 작은 사업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다던데. 특히 현금 유동성이 막히면 한순간이잖아요. 그 노골적인 경멸감에 지우는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쥐었다.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정당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거대 자본의 불공정한 공세에 맞서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법과 언론마저 그들 편일 때는 더욱 그렇고요. 형수님 말씀대로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녀는 유라를 보고 말했지만 그 메시지는 강 회장을 향한 것이었다. 민준이 마시던 물에 사레가 들려 격하게 기침을 했다. 그는 테이블 아래로 지우의 발을 가볍게 찼다. 그만하라는 신호였다. 하지만 지우는 무시했다. 그녀는 포식자의 반응을 떠보고 있었다. 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가 포크를 내려놓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패배자들의 변명치고는 시적이군. 바위를 탓할 게 아니라 계란으로 태어난 걸 탓해야지. 약한 건 죄야, 안 그런가? 이것이 그의 철학이었다. 그의 잔인함의 근원이었다. 지우는 피가 얼굴로 쏠리는 것을 느꼈지만 감정을 억눌렀다. 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바위가 불법적으로 쌓아 올려진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계란에겐 죄가 없습니다. 식탁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준의 어머니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어머, 지우 씨, 너무 심각한 얘기네요. 우리 민준이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우리 애가 워낙 숫기가 없어서. 그녀는 필사적으로 화제를 돌리려 했다. 지우는 물 흐르듯 부드럽게 역할을 바꿨다. 아닙니다. 민준 씨는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겸손하고 자기 것을 나눌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녀는 민준을 칭찬했지만 그 모든 단어는 이곳에 앉아 있는 가족들과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다름을 부각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끝낼 생각이 없었다. 따뜻한 사람? 그게 밥 먹여주나. 민준이 네가 저런 애를 만나니 물러터진 소리나 하고 다니는 거다. 태아의 후계자는 냉정해야 해. 감정은 사치다. 그는 민준을 노려보았다. 민준은 아버지의 시선 아래에서 움츠러들었다. 그는 완벽하게 평정을 유지한 채 앉아 있는 지우를 보았다. 자신의 가족들을 상대로 아버지의 기억을, 그리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그녀를, 그리고 아버지의 일상적인 잔인함을 보았다. 차 안에서 지우가 강요했던 선택이 지금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괴물이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사업 이야기로 넘어갔다. 민준의 형인 강민혁이 최근의 성과를 자랑하기 시작했다. 이번 세형 바이오 건도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아버지, 언론 플레이 몇 번 하고 자금줄 막으니 알아서 백기 투항하더군요. 예상보다 싸게 먹었습니다. 지우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세형, 바이오, 자금줄을 막았다. 그것은 정확히 유림테크에 사용된 수법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정당한 경쟁에서 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숨통을 조였다. 지우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다. 강 회장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시시해 그 정도는 내 비서도 하겠다. 중요한 건 블루 프로젝트다. 그건 어떻게 되어가나? 정관계 로비는 확실히 해뒀겠지? 부패가 일상이라는 듯 거침없는 단어들이 튀어나왔다. 블루 프로젝트. 지우의 귀가 번쩍 뜨였다. 거대한 무언가임을 직감했다. 민혁이 지우를 흘끗 보며 불안한 듯 말했다. 아버지, 손님도 계신데 민준이 여자친구 앞에서 이런 얘기는 좀. 강 회장이 경멸하듯 웃었다. 손님?
민준이 여자친구? 어차피 우리가 버리면 그만인 애다. 아니면 우리가 마음에 들면 민준이 옆에 장식품으로 두면 그만이고 뭘 숨겨. 그는 지우를 인격체로 보지 않았다. 가구 혹은 장식품, 그 오만함이 바로 그의 약점이었다. 지우는 겸손하게 어쩌면 약간 겁에 질린 듯 시선을 내리깔았다. 스스로를 무해하게 만들었다.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라. 잠시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그녀는 숨을 돌릴 시간, 그리고 방금 얻은 정보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민준이 즉각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안내할게. 그는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안달이 난 듯 보였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식당을 나서자 강 회장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의 등에 비수처럼 꽂혔다. 복도에 나와 다른 사람들의 귀에서 멀어지자마자 민준이 지우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너 미쳤어? 왜 아버지를 자극해?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니. 여기서 죽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속삭임이었다. 지우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죽어? 이미 2년 전에 내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 손에 사회적으로 살해당했어. 난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 그리고 확인했지. 괴물이더군. 넌 저런 괴물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길 떠나. 지우야, 제발. 내가 어떻게든 돈 마련해 줄게. 넌 저런 사람 못 이겨. 여긴 지옥이야. 민주는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는 듯 보였다. 떠나라고? 아니, 지우가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난 이제 시작이야. 블루 프로젝트. 그게 뭔지 알아내. 그리고 아까 내 형이 말한 세형 바이오 건. 그 두 가지에 대한 자료를 나에게 넘겨. 그게 네가 치를 배신의 값, 그 첫 번째야. 민주는 질겁하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건 회사 기밀이야. 내가 어떻게. 그건 반역이야. 지우야. 아버지가 아시면 넌 정말 내가 우리 가족을 배신하길 바라는 거야? 배신? 지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날 이곳에 데려온 순간 넌 이미 날 배신했어. 이제 네가 어느 쪽 배신자가 될지 선택할 차례야. 날 배신한 채로 내 아버지의 개로 살 건지 아니면 내 아버지를 배신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지킬 건지.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화장실로 향했다. 그녀의 가면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그녀는 첫 번째 전투에서 살아남았다. 그리고 목표물을 확인했다. 세형 바이오와 블루 프로젝트. 저녁 식사는 분명 끔찍한 심리적 고문이었지만 그것은 비단 그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곳은 강민준의 양심을 시험하는 도가니이기도 했다. 지우는 화장실의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지우가 화장실로 사라진 복도, 강민준은 홀로 남겨졌다. 차가운 대리석 벽이 그가 내쉬는 뜨거운 숨을 비웃는 듯했다. 지우의 마지막 말, 어느 쪽 배신자가 될지 선택해. 그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며 심장을 찔렀다. 그는 아버지가 두려웠다. 평생을 그 거대한 그늘 아래서 억눌려 살아왔다. 아버지의 말은 법이었고 그의 분노는 재앙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지우가 더 두려웠다. 그녀의 눈은 2년 전 아버지를 잃고 절망에 빠졌던 그 여린 학생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마지막으로 움켜쥔 칼날 그 자체였다. 그녀는 정말로 모든 것을 폭로하고 자신과 함께 파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주는 식은땀에 젖은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지우를 떠올렸다. 그녀는 완벽했다. 교양 있고 지적이며
심지어 형수 방유라의 노골적인 경멸에도 우아하게 대처했다. 하지만 민준만이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미소 띤 얼굴 아래 차가운 분노가 얼마나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는지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로 아버지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렸을 때 민주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녀는 겁이 없는 게 아니었다. 잃을 것이 없기에 두려움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것이다. 반면 자신의 가족들은 어떠했는가? 아버지는 여전히 폭군처럼 군림했고 형 민혁은 아버지의 잔인함을 그대로 빼닮아 약자를 짓밟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다. 세영 바이오를 싸게 먹었다고 말할 때의 그 오만한 표정. 그것은 정확히 2년 전 그들이 유림테크를 집어삼켰을 때 지었을 표정이었다. 민주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일의 실체를 피부로 느꼈다. 그는 대학 시절 아버지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필사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 지우와 어울리며 평범한 학생으로 지냈던 시간은 그의 유일한 해방구였다. 그는 지우의 강직함과 따뜻함을 좋아했다. 아니, 존경했다. 그런데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가장 신뢰했던 친구를, 그것도 자신의 가족으로 인해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그녀를 돈으로 매수해 이 지옥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왔다. 지우의 말대로였다. 그는 이미 배신자였다.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을 저질렀다. 이제 와서 가족에 대한 배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위선일 뿐이었다. 그는 숨을 깊게 골랐다. 지우가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 했다.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지우였다. 지우는 방금 전의 격렬함은 온데간데 없이 평온한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녀는 민준을 스쳐 지나가며 나지막이 말했다. 돌아가자. 연극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민준은 말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은 기묘하게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디저트 타임으로 넘어가 있었다. 강 회장과 민혁은 여전히 블루 프로젝트에 대해 간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지우가 돌아오자 입을 다물었다. 지우는 다시 한번 그들이 자신을 외부인이자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민준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 내어주는 과일 조각을 우아하게 입으로 가져갔다. 형수 박유라가 다시 한번 그녀를 시험하려 들었다. 지우 씨, 아까 보니까 금융 쪽에 지식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작은 사업 하셨던 아버님은 괜찮으시고? 혹시 민준이 만나기 전부터 우리 집안 배경 알고 만난 건 아니죠? 그것은 꽃뱀이 아니냐는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민준이 발끈해서 끼어들려 했지만 지우가 테이블 아래로 그의 손을 가볍게 눌렀다. 가만히 있어 라는 신호였다. 지우는 슬픈 듯한 미소를 지었다. 형수님, 사랑의 배경이 중요한가요? 전 민준 씨의 따뜻함과 진실함에 반했습니다. 태하그룹 같은 건 솔직히 지금도 너무 거대해서 실감이 잘 안 나네요. 오히려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 민준 씨에게 누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을 낮췄다.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며 그저 강민준이라는 남자에게 반한 여자로 박유라는 자신이 한 방 먹였다고 생각했는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강 회장 역시 지우의 대답에 흥미를 잃은 듯했다. 그는 지우를 민준이의 물러터진 감상주의가 끌어들인 감당 가능한 리스크 정도로 분류한 듯했다. 지우가 원했던 바였다. 지옥 같은 저녁 식사가 드디어 끝났다. 하인들이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민준의 어머니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민준아, 지우 씨 피곤하겠다.
별채 손님방으로 안내해드려 넌 본관 내 방 쓰고 그녀는 두 사람을 철저히 분리시켰다. 지우에게는 오히려 다행인 일이었다. 민준과 지우는 본관을 나와 별채로 향하는 짧은 정원길을 걸었다. 완벽하게 조경된 정원은 달빛 아래서 음산하기까지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별채에 도착하자 하녀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듯 문을 열어주었다. 방은 웬만한 호텔 스위트룸보다 호화로웠다. 하녀가 물러가고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민주는 문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지우야, 오늘 정말 미안하다. 그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지우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가면이 없었다. 차가운 분석가의 눈빛이었다. 사과는 필요 없어. 내 대답을 들려줘. 민주는 침을 삼켰다. 그는 문고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네가 원하는 거. 블루 프로젝트 파일은 나도 접근 권한이 없어. 그건 형하고 아버지, 그리고 그룹 내 극소수만 알아. 내가 그걸 건드리면 난 그 자리에서 끝이야. 지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야? 아니.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못해. 하지만 네가 정말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넌 유림테크의 진실을 알고 싶은 거잖아.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내 아버지를 무너뜨렸는지.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은 긍정이었다. 민주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유림테크나 세영 바이오 같은 더러운 인수합병 건들은 공식 MA팀에서 처리하지 않았어. 오프북으로 진행됐지. 그는 지우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우리 작은아버지, 강대식 전무 아버지의 유일한 동생이자 과거 태아그룹의 CFO였어. 지우는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지만 집중했다. CFO, 자금 담당 최고 책임자. 작은아버지는 우리 집안의 해결사였어. 모든 비자금, 정관계 로비, 그리고 이런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한 유령 회사들을 관리했지. 그는 아버지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연민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런데 2년 전 유림테크 건이 마무리된 직후에 아버지가 작은아버지를 내쳤어. 모든 걸 빼앗고 사실상 그룹에서 추방했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믿지 않아. 심지어 친동생조차도 2년 전 유림테크 건 직후 지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데? 아무도 몰라. 아버지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겠지만 그는 살아있어. 그리고 아버지를 당신보다 더 증오할 거야. 민주는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그는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지우에게 건넸다. 이건 작은아버지가 비자금을 관리할 때 쓰던 차명 중 하나야. 박 이사. 본명이 강대식이지만 그는 모든 비밀 거래에서 아내의 성인 박 씨를 썼어. 그리고 이건 그가 자주 드나들던 별장의 위치야. 아마 지금도 거기 숨어 지낼 가능성이 커. 아버지가 유일하게 압류하지 못한 작은어머니 명의의 재산이거든. 지우는 민준이 건넨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박 이사. 그리고 경기도 외곽의 낯선 주소.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폐하라는 거대한 성벽의 첫 번째 균열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가족을 향해 첫 번째 돌을 던진 것이다. 왜 이걸 나한테 주는 거야? 지우는 그의 의도를 확인해야 했다. 동정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가?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형이 세영 바이오 얘기를 할 때 네가 주먹을 쥐는 걸 봤어.
그리고 아버지가 약한 건 죄라고 말할 때 내 눈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봤어. 난 더 이상 괴물의 아들로 살고 싶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그의 선택은 용기가 아니라 죄책감과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상관없었다. 동기가 무엇이든 결과는 같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무기를 손에 넣었다. 이걸로 네가 날 배신한 게 용서되는 건 아니야. 지우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난 반드시 내 아버지를 끌어내릴 거야. 네가 도운 사실이 밝혀지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고. 알아.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다. 어차피 이 집에서 난 유령 같은 존재였어. 이젠 적어도 내 손에 파멸하는 게 낫겠지. 아버지 손에 평생 조종당하는 것보다 그는 문고리를 잡았다. 내일 아침에 보자. 여자친구 연기 완벽하게 해내야 할 거야. 아버지는 벌써부터 널 의심하고 있을지도 몰라. 민준이 유령처럼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우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녀는 호화로운 침대에 주저앉았다. 손에는 박 이사의 정보가 적힌 메모지가 땀으로 축축했다. 그녀는 이 저택의 완벽한 어둠을 창밖으로 내다보았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별채의 호화로운 침대에서 눈을 떴다. 낯선 고요함 속에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녀의 정신은 오히려 강철처럼 맑아졌다. 어젯밤 민준이 건넨 메모지는 이미 그녀의 휴대전화 카메라 속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었다. 박 이사, 강대식, 태하그룹에 추방당한 회계사. 그는 그녀의 복수를 위한 첫 번째 열쇠였다. 하지만 그 열쇠를 사용하기 전에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주말을 무사히 강민준의 여자친구로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는 어제 입었던 단정한 투피스 대신 민준이 미리 준비해둔 아마도 그의 어머니나 비서가 골랐을 연한 아이보리색의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진주 목걸이만큼은 잊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갑옷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여자는 유능한 금융 분석가 서지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재벌가의 위세에 약간 주눅이 들었지만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곁을 지키는 선량하고 지적인 여자 서지우였다. 본관 식당에 들어서자 어제 저녁보다 더 무거운 공기가 그녀를 짓눌렀다. 강대현 회장은 이미 상석에 앉아 비서가 건네는 아침 경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식탁 위의 모든 식기들이 얼어붙는 듯했다. 민준이 초조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하며 의자를 빼주었다. 완벽한 연기였지만 지우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밤새 잘 잤나, 지우 양? 민준의 어머니가 인형 같은 미소로 물었다. 네, 어머님. 방이 정말 궁전 같아서 오히려 잠을 설쳤습니다. 지우가 수줍은 듯 대답했다. 박유라가 콧방귀를 뀌는 소리가 들렸다. 궁전은 무슨, 별채는 그냥 창고나 다름없는데 서울에서 원룸 살다 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유라야, 민준의 형, 강민혁이 낮게 경고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묻어 있었다. 그들 모두에게 지우는 하룻밤의 유흥거리 혹은 민준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증거품에 불과했다. 바로 그것이 지우가 노린 바였다. 그들의 오만함은 그녀의 가장 완벽한 방패였다. 지우는 작전을 개시했다. 하녀가 따뜻한 홍차를 그녀의 잔에 따르려는 순간 그녀는 실수로 잔을 쳐서 뜨거운 홍차를 자신의 원피스 자락에 쏟았다. 어머, 그녀가 짧은 비명을 질렀다. 연한 아이보리색 원피스에 짙은 갈색 얼룩이 선명하게 번졌다. 아, 이런. 민준의 어머니가 질색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비서,
빨리 지우 양 방으로 안내해서 옷 갈아입을 수 있게 도와드려. 민준이 넌 앉아 있어. 그녀는 아들 옆에 외부인이 얼룩진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했다. 지우는 민준에게 괜찮아라는 눈빛을 보낸 뒤 하녀를 따라 식당을 나섰다. 별채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복도를 지나다가 잠시 걸음을 멈췄다. 혹시 화장실이 어디죠? 어제 저녁엔 정신이 없어서 그녀가 하녀에게 물었다. 하녀는 복도 끝을 가리켰다. 그녀가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는 사이 하녀는 별채에서 새 옷을 가져오기 위해 먼저 멀어졌다. 복도에는 잠시 지우 혼자 남았다. 그녀의 목표는 화장실이 아니었다. 어제 민준이 어렴풋이 설명했던 본관 2층 동쪽 끝에 위치한 강 회장의 개인 서재. 그녀는 계단으로 향했다. 발소리를 죽인 채 2층으로 올라선 순간 그녀는 강민혁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서재 복도를 지나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재빨리 근처의 장식용 화분 뒤로 몸을 숨겼다. 민혁은 주위를 살피지 않았다. 이 집에서 그는 왕자였고 숨을 필요가 없는 존재였다.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 낮게 울렸다. 그러니까 블루 프로젝트 건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국회 쪽 라인은 이미 다 구워 삶아놨다고 들었는데 야당 쪽 의원 하나가 계속 물고 늘어진다고요? 돈이 부족하면 더 써요. 아버님 성격 아시잖아요. 지우는 숨을 참았다. 블루 프로젝트, 국회 쪽 라인, 돈. 어제 저녁 식탁에서 나온 단어들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정계 로비가 필수적인 거대하고 불법적인 무언가였다. 민혁이 코너를 돌아 사라지자 지우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다. 다시 1층으로 돌아온 그녀는 때마침 새 옷을 들고 온 하녀와 마주쳤다. 그녀는 완벽하게 길을 잃었던 순진한 표정으로 옷을 받아들고 별채로 돌아가 갈아입었다.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아침 식사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강 회장은 민준에게 내 손님을 데리고 저택 구경이나 시켜주라고 명령했다. 민준은 지우를 데리고 집안의 갤러리로 향했다. 그곳에는 거장의 그림들이 박물관처럼 걸려 있었다. 민준은 불안한 듯 지우의 눈치를 살폈다. 괜찮아. 지우는 그림을 감상하는 척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까 강민혁 씨 통화 들었어. 블루 프로젝트, 국회 로비, 확실해.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 박유라가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구경은 잘하고 있어요, 지우 씨? 이런 그림들. 실제로 본 적 없죠? 지우는 그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녀는 순진무구한 눈빛으로 유라를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던 민혁을 바라보았다. 네, 정말 입이 벌어지네요. 아까 민혁 씨가 말씀하시던 블루 프로젝트도 이런 예술 사업인가요? 이름이 너무 예뻐서요. 무슨 친환경 프로젝트 같은 건가? 그녀의 멍청한 질문에 민혁은 실소했다. 그는 아내 옆으로 다가와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친환경, 지우 씨, 귀엽네. 그런 건 돈 안 되는 애들이나 하는 거고. 그는 거만하게 웃었다. 그런 복잡한 건 당신이 알 필요 없어. 그냥 태아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고만 알아둬. 민준이 너 여자친구 취향 참 독특하다. 그는 지우의 어깨를 툭 치고는 아내와 함께 사라졌다. 그 손길에 역겨움이 치밀었지만 지우는 미소를 유지했다. 그녀는 자신이 머리는 비었지만 얼굴은 반반한 민준이의 여자친구라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구축했음을 알았다. 강민혁과 박유라는 그녀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경멸했다. 강 회장 또한 마찬가지일 터였다. 그날 하루 종일 지우는 그 가면을 벗지 않았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의 보안 시스템, 하인들의 동선,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역학 관계를 조용히 분석했다. 그녀의 재무 분석가적 마인드는 이 가족을 하나의 거대한 기업 재무제표처럼 분석했다. 강대현 회장은 압도적인 자산이자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채였다. 강민혁은 공격적이지만 리스크가 큰 파생 상품이었고, 민주는 저평가된 우량 자산이었다. 그리고 민준의 어머니와 박유라는 이미 감가상각이 진행 중인 유형 자산에 불과했다. 주말의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지우는 별채 방에서 창밖의 어두운 정원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성공적으로 적의 심장부에서 살아남았다. 그들은 그녀를 무해하다고 판단했다.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열어 민준이 준 메모를 다시 확인했다. 박이사, 강대식, 경기도 외곽의 별장.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내일 이 지옥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진짜 사냥이 시작될 것이다. 일요일 저녁 태하원에서의 연극은 막을 내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마이바흐 안의 공기는 올 때와는 전혀 다른 무게로 가라앉아 있었다. 강민주는 더 이상 죄책감에 질린 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공범이었고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서둘러 다른 약속이 생겼다는 거짓말을 하고는 직접 렌터카를 빌려 운전대를 잡았다. 지우는 강대현 회장과 가족들에게 마지막까지 순진한 미소를 지어 보인 후 차에 오르자마자 얼음 가면을 다시 썼다. 그녀의 작은 오피스텔 사무실은 태아원의 비현실적인 화려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늦은 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공범으로서 마주 앉았다. 지우는 익숙하게 커피를 내렸다. 값싼 인스턴트 커피의 향이 낡은 사무실을 채웠다. 민주는 명품 슈트 차림으로 서류 더미에 둘러싸인 채 서 있는 자신이 이질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우는 그에게 뜨거운 종이컵을 건넸다. 네가 준 주소, 박이사, 강대식. 그가 아직 거기에 있다고 확신해? 지우가 서두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민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썼다. 아버지가 작은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았어. 공식적인 재산은 전부. 하지만 그 별장은 작은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고 아버지가 유일하게 손대지 못한 곳이야. 그는 갈 곳이 없어. 아마 쥐 죽은 듯이 숨어 지낼 거야. 문제는 그가 극도로 편집증적인 상태라는 거야. 지우는 컴퓨터를 켜며 말했다. 아버지가 그를 감시하고 있겠지. 당연하지.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작은아버지가 아니라 블루 프로젝트에 모든 신경이 쏠려 있어. 그리고 작은아버지는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생각할 테고. 민준이 대답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나조차도 아버지의 끈아풀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야. 내가 가도 문을 열어줄지 몰라. 지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내가 가야겠어. 혼자. 민준이 기겁하며 반박했다. 말도 안 돼. 넌 그를 몰라. 그는 위험해. 2년 동안 유폐된 사람이야.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리고 넌 여자잖아. 지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봤다. 여자라서? 그게 왜 문제지? 너희 아버지가 날 순진한 장식품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2층 서재 복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야. 강대식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는 너처럼 태아의 냄새가 나는 남자는 경계하겠지만 나 같은 여자는 덜 위협적으로 보겠지. 그게 내 무기야.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지우의 논리는 냉혹했지만 정확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순 없어. 그건 내가 너에게 저지른 짓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야.
내가 널 그 지옥에 데려갔으니 이 위험한 일은 내가 함께 가야 해. 내가 문을 열게. 네가 그를 설득해. 그것은 그의 첫 번째 능동적인 반역의 선언이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민준이 현금으로 빌린 국산차를 타고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다. 지우의 정보대로 강대식이 숨어 있는 별장은 인적이 드문 산 중턱에 위치해 있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 같았다. 그들은 차를 멀리 떨어진 숲길에 세우고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걸어서 별장 입구로 접근했다. 별장은 예상대로였다. 모든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정원은 잡초가 무성해 버려진 집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우는 대문 근처에 보안 카메라 렌즈가 깨끗하게 닦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 철저하게 외부를 감시하고 있었다. 민준이 인터콤 앞에 섰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작은아버지, 저예요, 민준이에요, 강민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정적만이 흘렀다. 민준이 다시 한번 절박하게 외쳤다. 작은아버지, 제발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제발, 문 한 번만 열어주세요. 그때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듯한 기계음과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꺼져. 그놈의 개가 되기로 한 거 아니었나? 여긴 왜 왔어? 날 죽이러 왔나? 목소리는 술과 공포에 절어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아니에요. 전 혼자가 아니에요. 작은아버지를 도울 사람과 함께 왔어요. 그놈에게 복수할 사람이요. 민준이 외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함정일 수도 혹은 절박한 유혹일 수도 있었다. 민준은 지우를 돌아보았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좁은 틈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집안은 지독한 술 냄새와 오래된 음식물 쓰레기 냄새로 가득했다. 거실은 어두웠고 한 남자가 깨진 위스키 병 조각을 손에 쥔 채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강대식이었다. 그는 고급 슈트 대신 때 절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덥수룩한 수염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태하그룹의 유능한 CFO는 온데간데 없었다. 내 놈이구나, 민준이, 감히. 내 아비가 보냈지. 이 여자엔 누구야, 믿기냐? 그가 병조각을 휘두르며 위협했다. 민준이 겁에 질려 한 걸음 물러섰다. 그때 지우가 민준의 앞을 막아서며 강대식에게로 한 걸음 다가갔다. 제 이름은 서지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울렸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유림테크의 서태진 사장이었습니다. 강대식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유림테크. 그 이름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것은 그가 강대현의 개로서 처리한 마지막 사냥감이었고 그 직후 그 자신도 사냥당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눈이 혼란스럽게 흔들렸다. 지우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당신이 유림테크의 자금주를 막기 위해 만들었던 유령 회사들, 그 더러운 장부들 모두 당신 손에서 나왔죠.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파산시켰어요. 강대식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놈이 내 형이 시킨 일이라고. 그리고 그 대가로 뭘 받았죠? 지우가 그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 당신도 똑같이 당했잖아요. 모든 걸 빼앗기고 쥐새끼처럼 이 어두운 곳에 숨어 살게 됐죠. 강대현에게 당신은 우리 아버지와 똑같은 존재였어요. 쓰고 버리는 사냥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 말은 강대식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꿰뚫었다. 그는 무너져 내리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에 쥔 병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짐승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지우의 말은 사실이었다. 지우는 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기묘한 공감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같아요, 강 전무님. 우리는 둘 다 강대현에게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그녀는 강대식의 절망을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 남자의 고통을 이해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을 이용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정의를 찾으러 왔어요. 당신은 이대로 숨어 살다가 잊혀지고 싶으세요? 아니면 당신의 형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당신의 명예를 되찾고 싶으세요? 강대식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붉게 충혈된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아왔다. 법이라고? 그놈은 법 위에 있어. 넌 아무것도 몰라. 아니요. 알아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금융 분석가예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당신이 그 장부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그 비자금의 흐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걸 이용해서 그를 끌어내릴 수 있어요. 언론이 아니라 검찰이 움직일 수 있는 완벽한 증거로 만들 수 있어요. 그녀는 민준을 가리켰다. 그리고 여기 태아 내부의 조력자도 있어요. 우리는 그가 우리를 얕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할 거예요. 그는 당신을 끝났다고 생각하고 저는 하찮다고 생각하죠. 그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강대식은 오랫동안 지우를 바라보았다. 이 젊은 여자의 눈은 그가 아는 그 누구와도 달랐다. 절망을 겪었지만 부서지지 않았고 분노에 차 있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달랐다. 그녀는 이길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 한쪽 벽난로의 느슨한 벽돌 하나를 가리켰다. 그놈은 내 모든 걸 가져갔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내 보험까지는 못 가져갔어. 민준이 벽돌을 빼내자 그 안에서 방수 처리된 작은 금고가 나왔다. 강대식은 비밀번호를 눌렀다. 그 안에는 노트북 한 대와 여러 개의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들어 있었다. 지난 20년간 태아그룹의 모든 어두운 거래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강대식은 그것을 지우에게 밀었다. 가져가. 그리고 내 형을 지옥으로 보내버려. 서지우의 낡은 오피스텔 사무실은 이제 태아그룹의 거대한 비밀을 품은 폭풍의 눈이 되었다. 강대식에게서 넘겨받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들은 그녀의 낡은 컴퓨터에 연결되어 지난 20년간의 어두운 거래 내역을 뱉어내고 있었다. 지우는 지난 이틀간 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해체 작업이었다. 데이터는 방대하고 복잡했다. 암호화된 장부, 수백 개의 유령 회사, 해외 계좌로 흘러 들어간 비자금의 흐름. 강대식은 편집 증적일 만큼 꼼꼼하게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다. 지우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재무 분석 능력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이 숫자들 속에서 강대현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의 탐욕, 그의 잔인함, 그리고 그의 빈틈없는 오만함을. 그녀는 마침내 유림테크 폴더를 찾아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처절하게 싸웠던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다. 태아가 어떻게 은행을 압박해 유림테크의 자금줄을 막았는지, 어떻게 핵심 기술 인력을 빼내어 회사를 고사시켰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헐값에 회사를 집어삼키는 과정이 냉정한 비즈니스 문서의 형태로 정리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었다. 사냥당한 것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증거가 법정에서 힘을 갖기 위해서는 과거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범죄와 연결되어야 함을 알았다. 그녀는 강민혁이 언급했던 세형 바이오 파일을 찾기 시작했다. 강대식의 자료는 2년 전에 멈춰 있었지만 그가 구축한 비자금 루트와 유령 회사들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보안 회선을 통해 민준에게 연락했다. 그는 태하그룹 본사,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포에 질린 채 전화를 받았다. 찾았어. 유림테크건. 내 작은아버지가 쓰던 비자금 계좌 루트도 확인했어. 하지만 이건 2년 전 자료야. 강민혁이 세형 바이오를 인수할 때 이 루트를 그대로 사용했는지 확인해줘야겠어. 그게 필요해. 민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지우야, 그건 형의 개인 서버에 있어. 내가 어떻게. 내 형은 오만해. 그리고 널 무시하지. 지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너를 경쟁자로도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보안에 허술할 거야. 넌 그의 동생이고 내 접근 권한은 그보다 낮지만 완전히 차단되어 있지는 않을 거야. 세형 바이오 인수 비용, 정산 보고서를 찾아. 지금 당장. 민주는 몇 분간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지옥 같던 저택에서의 저녁 식사를 떠올렸다. 약한 건 죄라고 말하던 아버지의 목소리. 그는 눈을 감았다. 그는 더 이상 약한 존재로 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지나 형의 사무실로 향했다. 다행히 사무실은 비어 있었다. 그는 형이 늘 하던 대로 모니터 받침대 아래에 숨겨둔 비상용 비밀번호 메모를 이용해 컴퓨터에 접속했다. 몇 분간의 필사적인 검색 끝에 그는 파일을 찾았다. 세형 바이오 최종 보고서. 그리고 그 파일 안에는 특별 자문 비용이라는 항목으로 거액이 지출된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 자금이 흘러간 곳은 지우가 그에게 알려준 강대식의 유령 회사 중 하나와 이름이 일치했다. 그들은 2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자신의 보안 USB에 복사했다. 데이터가 지우에게 전송되었다. 유림테크, 과거와 세형 바이오, 현재를 잇는 연결고리가 완성되었다. 강대현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끝난 과거사가 아니라 명백한 현재 진행형 범죄가 되었다. 하지만 지우는 이 자료를 검찰에 바로 넘기지 않았다. 강대현은 법 위에 군림하는 자였다. 그는 분명 검찰 내부의 라인을 이용해 수사를 무마시킬 것이다. 그녀는 강대현이 막을 수 없는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만들어야 했다. 하나는 법의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여론의 심판이었다. 그녀는 강대식의 자료에서 또 다른 폴더를 분리해냈다. 그것은 블루 프로젝트와 관련된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태아그룹이 이 거대한 국책 사업을 따내기 위해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뿌린 불법 로비 자금 내역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자료를 들고 한 남자를 찾아갔다. 최진석 기자. 한때 거대 언론사의 간판 탐사 보도 기자였지만 재벌과 정치인의 비리를 파헤치다 밑보여 해고당한 후 지금은 작은 독립 언론사 뉴스 타겟을 운영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돈이나 권력에 매수되지 않는 지우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이었다. 지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빌린 익명의 회의실에서 그를 만났다. 최 기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태아그룹의 비자금 장부라. 서지우 씨,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제보는 널리고 널렸소. 대부분은 거짓이거나 함정이지. 지우는 그에게 블루 프로젝트 로비 명단의 일부만을 건넸다. 이건 맛보기예요. 현직 국회의원 3명의 이름과 그들에게 흘러간 정확한 액수, 날짜, 그리고
차명 계좌 번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게 진짜라면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죠. 그때는 태아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나머지 장부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최 기자의 눈이 빛났다. 그는 이 자료가 풍기는 진짜의 냄새를 맡았다. 일주일이 흘렀다. 지우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 사이 그녀는 또 다른 준비를 했다. 그녀는 강대식의 자료 중 순수한 재무 비리 탈세, 횡령, 불법 MA 수법만을 따로 정리했다. 유림테크와 세영 바이오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대현이 어떻게 법망을 피해가며 중소기업들을 사냥했는지에 대한 완벽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녀는 이 자료를 익명으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 발송했다. 특정 검사를 지목하지 않았다. 그저 태아그룹 피해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했다. 검찰 내부에도 강대현의 사람이 있겠지만 이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가 시스템에 등록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보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정의로운 검사가 있다면 수사는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 뒤 최 기자가 다시 그녀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확인했소. 전부 사실이야.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요? 지우는 그에게 나머지 자료가 담긴 USB를 건넸다. 저는 그저 계란으로 바위를 치려는 사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기자님, 이건 단순한 재벌 비리가 아니에요. 이건 블루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현 정권과 재계가 결탁한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최 기자는 USB를 굳게 움켜쥐었다. 알고 있소. 내 기자 인생 전부를 걸겠소. 이 기사가 나가는 순간 세상이 뒤집어질 거요. 지우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2개의 폭탄을 설치했다. 하나는 최 기자의 손에 들린 블루 프로젝트라는 정치적 폭탄이었고, 다른 하나는 검찰청 서류함에 잠든 재무비리라는 법적 폭탄이었다. 강대현은 이제 2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공격받게 될 것이다. 그녀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다보았다. 그녀의 작은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지우야, 방금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문이 돌아. 그리고 형이 뉴스 타겟이라는 매체에서 블루 프로젝트 관련 취재 요청이 왔다며 길길이 날뛰고 있어. 아버지도 지금 난리가 났어. 시작된 거야? 그래, 지우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시작됐어, 민준아. 폭풍이 오고 있어. 월요일 아침 대한민국은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균열을 목격했다. 최진석 기자의 뉴스 타겟이 터뜨린 단독. 대한민국을 조종하는 검은 손, 블루 프로젝트의 실체라는 제목의 기사는 온라인을 뒤덮었다. 기사에는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그리고 태아그룹 간의 추악한 자금 거래 내역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국민들은 단순한 재벌 비리가 아닌 국가 시스템 자체를 좀먹는 거대한 부패에 경악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거의 동시에 아침 뉴스 속보가 화면을 장식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태아그룹 본사 전격 압수수색. 지우가 익명으로 보낸 재무비리 자료가 블루 프로젝트라는 정치적 스캔들과 맞물려 검찰 내부의 강대현 라인조차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명분이 되어버린 것이다. 2개의 폭탄이 정확히 동시에 터졌다. 여의도에 위치한 태아그룹 본사 태아타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로비는 기자들로 가득 찼고 엘리베이터는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통제되었다. 사무실 전화는 불통이었고 직원들은 넋이 나간 채 자신들의 컴퓨터가 압수되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증권거래소의 전광판에는 태아그룹의 주가가
게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하는 파란색 화살표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최상층 강대현 회장의 집무실은 폭풍의 핵이었다. 강민혁은 창백한 얼굴로 실시간으로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보며 소리쳤다. 아버지, 검찰총장 라인은 뭐랍니까? 당장 이 압수수색 중단시키라고 하세요.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 강대현은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손에 들린 전화기는 뜨거웠다. 그는 믿었던 라인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하지만 대답은 냉담했다. 회장님, 지금 블루 프로젝트 때문에 여론이 최악입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검찰 조사는 받으셔야겠습니다. 꼬리 자르기라도. 그들은 강대현을 버리기 시작했다. 블루 프로젝트라는 치명적인 독이 묻은 그를 감싸 안았다가는 자신들도 함께 추락할 것이 뻔했다. 지우는 자신의 낡은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TV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폭락하는 주가 본사로 진입하는 검찰, 블루 프로젝트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강대현의 사진. 2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것은 차가운 정의의 실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그녀의 어깨를 눌렀다. 그때 보안 회선으로 민준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있었다. 지우야, 봤어? 검찰이 사무실을 뒤지고 있어. 형이 미쳐 날뛰고 있고. 아버지는 짐승처럼 변했어. 나 어떡하지? 내가 한 거 알게 되면 난. 진정해, 민준아. 지우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네가 가장 연기를 잘해야 할 때야. 너도 그들처럼 충격받고 분노하고 누가 감히 아버지를 배신했는지 궁금해하는 연기를 해. 넌 아무것도 몰라. 넌 그냥 무능하고 물러터진 둘째 아들이어야 해. 알겠어? 그녀의 침착함이 민준에게도 전이 된 듯했다. 알았어. 해볼게. 하지만 아버지가 작은아버지를 찾고 있어. 강대식. 그가 모든 걸 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는 안전해. 지우가 짧게 답했다. 그녀는 이미 강대식을 최 기자의 도움을 받아 아무도 모르는 안가로 옮긴 후였다. 그날 저녁 태하원의 분위기는 장례식장보다 더 참혹했다. 강대현은 압수수색을 당한 후 초췌한 모습으로 저택에 돌아왔다. 그는 가족들을 모두 거실로 불러 모았다. 강민혁, 민준, 그리고 민준의 어머니까지. 박유라는 이미 친정인 로펌 쪽과 연락하며 빠져나갈 궁리를 하느라 자리에 없었다. 강대현은 불 꺼진 거실 중앙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림에 가까웠다. 감히 내 뒤통수를 친 쥐새끼가 누구냐고. 강대식, 그 개자식 짓인가? 그놈이 장부를 빼돌린 건가? 강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별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미 떠난 것 같아요. 아버지, 그놈 혼자 한 짓이 아니야. 강대현이 포효했다. 검찰에 들어간 자료는 2년 전 게 아니었어. 세영 바이오 건이 포함되어 있었어. 그건 강대식은 모르는 일이야.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그의 의심 가득한 눈이 민혁과 민준을 번갈아 훑었다. 민혁은 질겁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버지, 전 아니에요. 제가 왜? 전 태아의 후계자입니다. 전 아버지의 편입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강대현의 시선이 천천히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 유약하고 늘 자신의 뜻을 거스르던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둘째 아들. 너로구나. 강대현의 목소리가 섬뜩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렇지, 민준이. 네가 그 계집애를 데려온 날부터 모든 게 이상했어. 서지우, 유림테크,
서태진의 딸.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압수수색을 당하는 와중에도 그는 지우의 뒷조사를 마친 것이다. 민준의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여보, 민준이가 설마. 민준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지우가 말한 연기는 이제 불가능했다. 괴물의 눈이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지난 몇 주간의 공포, 죄책감,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낀 정의에 대한 갈망을 떠올렸다. 그는 더 이상 이 지옥에서 무능한 아들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핏발선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떨리지 않았다. 네, 맞아요, 저예요. 그리고 지우 씨가 했어요.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민혁조차 숨 쉬는 것을 잊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버지가 약한 건 죄라고 하셨죠. 하지만 진짜 죄는 약한 자를 짓밟고 그들의 피눈물로 당신의 성을 쌓아 올린 당신의 탐욕이에요. 이 배신자 새끼가. 강대현이 손을 들어 민준의 뺨을 내리치려던 순간 민준이 그 손을 거칠게 잡아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한 반항이었다. 강대현은 자신의 손목을 잡은 아들의 힘에 놀라 주춤했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야. 괴물이지.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은 지우 아버지의 인생을 망가뜨렸어. 당신 동생 강대식의 인생도 망가뜨렸지. 당신은 당신이 만진 모든 것을 파괴했어. 난 더 이상 당신의 아들로 살지 않겠어. 이 더러운 돈 필요 없어. 그는 자신의 지갑에서 태아그룹의 법인 카드를 꺼내 강대현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당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걸 밖에서 똑똑히 지켜볼게. 그는 뒤돌아섰다. 저놈 잡아. 당장 저놈 잡아. 강대현이 경호원들에게 미친 듯이 소리쳤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현관을 향해 뛰고 있었다. 지우와 미리 약속해둔 도주로였다. 그는 경호원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우는 오피스텔 창밖을 바라보며 민준에게서 온 짧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나왔어. 끝났어. 이제 내 차례야. 폭풍은 시작되었다. 강대현은 가장 믿었던 아들 민혁이 아닌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었던 민준에게 배신당했고 이제 그의 분노는 오로지 서지우를 향할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익명의 제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하그룹의 공공의 적 1호가 되었다. 전쟁은 이제 암투가 아닌 전면전으로 돌입했다.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이곳은 단순한 입법 기관이 아니었다. 때로는 가장 잔인한 공개 처형장이 되기도 했다. 태아그룹과 블루 프로젝트 연루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 대한민국을 뒤흔든 스캔들의 중심에 선 인물들이 이 역사적인 장소로 소환되었다. 방청석과 기자석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고 수백 대의 카메라 렌즈가 하나의 초점을 향해 빛나고 있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대현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젯밤 아들의 충격적인 배신과 그룹의 붕괴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지로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피로로 굳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이 법 위에 군림하는 황제라고 믿는 듯 보였다. 그의 옆에는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강민혁이 창백한 얼굴로 뒤따랐다. 반대편 증인석에는 서지우가 이미 앉아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어머니의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차가웠지만 그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갈망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데이터를 무기로 든 냉철한 집행관의 모습이었다. 청문회가 시작되었다.
위원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태아그룹 측과 결탁한 여당 의원들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들의 목표는 강대현이 아닌 서지우였다. 서지우 증인은 유림테크 서태진 사장의 딸입니다. 태아그룹에 대한 극도의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조작된 자료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우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의원님, 원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출한 자료는 숫자입니다. 그녀는 정면의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녀가 밤새워 정리한 강대식의 장부와 민준이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재무 흐름도가 화면에 나타났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2년 전 유림테크의 자금줄을 막았던 유령회사 알파 트레이딩의 계좌를 찍었다. 이 계좌는 유림테크를 무너뜨린 후 동결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불과 6개월 전 세영 바이오 인수 과정에서 정확히 동일한 계좌가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강민혁 사장님의 지시로 특별 자문료 명목의 자금이 이곳을 거쳤습니다. 강민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 난 모르는 일이야. 지우는 그를 무시한 채 설명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 자금의 일부는 보시다시피 블루 프로젝트 관련 국회의원 4분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원한을 가진 제가 2년 전의 자료를 조작할 수는 있겠지만 불과 6개월 전에 내부 거래 내역과 현직 의원님들의 계좌까지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장내는 술렁였다. 이것은 감정적인 폭로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교차 검증된 범죄의 증거였다. 야당 의원들이 흥분하여 강대현을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강대현 회장,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국민의 돈으로 진행되는 국책 사업을 미끼로 사익을 챙기고 유망한 중소기업들을 사냥한 것이 사실입니까? 강대현은 마이크를 움켜쥐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강민혁의 독단 혹은 실무진의 실수로 몰아갈 생각이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본회의장을 울렸다. 저 여자는 복수심에 눈이 먼 꽃뱀입니다. 내 어리석은 둘째 아들을 유혹해서 회사 자료를 훔치고 그것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입니다. 유림테크는 정당한 M&A 시장 논리에 따라 정당한 시장 논리라고요? 지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차가워졌다. 은행을 압박해 대출을 맑고 핵심 인력을 빼내고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주가를 폭락시킨 것이 정당한 시장 논리입니까? 그건 사냥이었습니다. 강 회장님. 그리고 당신은 그 사냥을 지시한 포식자였죠. 강대현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증거 있나? 내가 지시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그는 소리쳤다. 그는 모든 것을 강대식과 실무자들에게 떠넘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잡아떼면 그만이었다. 법정 싸움으로 가도 수십 년은 버틸 자신이 있었다. 위원장이 지우에게 물었다. 서지우 증인. 강대현 회장이 이 모든 불법적인 M&A와 비자금 조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 소위 말하는 스모킹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내의 침묵이 흘렀다. 지우가 가진 자료는 대부분 강대식의 실행 기록과 민준이 빼낸 재무 자료였다. 강대현의 직접적인 명령은 문서로 남아있지 않았다. 강대현은 승리를 직감한 듯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강민혁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우는 위원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를 가진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모든 시선이 본회의장 뒤쪽 문으로 쏠렸다. 문이 열리고 기자석이 술렁였다.
한 남자가 최진석 기자의 부축을 받으며 검찰 수사관 몇 명과 함께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2년간 어둠 속에 숨어 지냈던 남자. 하지만 지금은 깔끔한 슈트를 차려입고 과거 태하그룹의 유능한 CFO였던 모습으로 돌아온 남자. 강대식이었다. 강대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오만한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유령처럼 사라졌던 자신이 직접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친동생. 그가 어떻게 강대식은 증인석에 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제 이름은 강대식입니다. 강대현 회장의 친동생이자 2년 전까지 태아그룹의 모든 비자금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강대현이 고함을 질렀다. 저놈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쫓겨난 놈이야. 저놈 말을 믿어선 안 돼. 횡령이라고요, 형님? 강대식이 형을 똑바로 쳐다봤다. 2년간 쌓인 증오와 절망이 그 눈에 담겨 있었다. 형님이 시켜서 만든 비자금을 제가 횡령했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는 품에서 작은 디지털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형님은, 아니, 강 회장께서는 문서를 남기지 않으셨죠. 늘 구두로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대시가 유림테크, 서태진 그놈이 버티고 있다며? 언제까지 기다려?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해. 은행 조이고 기술자들 빼내. 그래도 안 되면 세무조사라도 넣어서 털어버려. 흔적도 없이 밟아버려. 그 기술 우리가 가져와야겠다. 블루 프로젝트에 써먹기 좋겠어. 강대현의 냉혹하고 잔인한 목소리가 본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유림테크를 짓밟으라는 직접적인 명령. 그리고 그것을 블루 프로젝트와 연결시키는 발언까지 완벽한 증거였다. 강대현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는 의자 등받이를 잡으며 숨을 헐떡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눈앞이 하얘졌다. 강민혁은 이미 얼굴을 감싸쥔 채 흐느끼고 있었다.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청문회를 종료합니다. 검찰은 즉시 증인들을 확보하십시오. 기다렸다는 듯 본회의장 입구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수사관들이 강대현에게 다가갔다. 강대현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거. 강대현은 발악했지만 한때 황제였던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짐승처럼 끌려나갔다. 강민혁 역시 공범으로 함께 체포되었다. 지우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흐르지는 않았다. 이것은 기쁨이 아니었다. 2년간의 지옥 같던 싸움의 끝이었다. 그녀는 연단에서 내려와 강대식에게 다가갔다. 강대식은 모든 것을 쏟아낸 듯 탈진한 표정이었다. 고맙습니다. 지우가 낮게 말했다. 강대식은 그녀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나도 내 죗값을 치러야지. 당신 아버지에게 이걸로 조금이라도 속죄가 되었으면 좋겠군. 그는 수사관들을 따라 순순히 걸어 나갔다. 지우는 홀로 남겨졌다. 모든 카메라가 체포되는 강 회장에게 쏠린 사이 그녀는 조용히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복도 끝에서 최진석 기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 역시 가볍게 목례를 했다. 차가운 복도를 걸어 나오자 눈부신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정의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더디게 마침내 실현되었다. 그날 국회 청문회 이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거대 제국, 태아그룹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문자 그대로 해체되고 있었다. 강대현 회장은 그 오만했던 태도를 끝까지 버리지 못했지만 쏟아지는 증거와 전 국민적인 분노, 그리고 정권마저 등을 돌린 상황 속에서 그에게 돌아온 것은 법정 최고형이었다. 황제는 그렇게 몰락했다. 서지우는 법정 방청석 가장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수갑을 차고 법정을 나가는 강대현의 텅 빈 뒷모습을 보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환희 대신 무거운 안도감이 자리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그리고 그녀의 20대가 끝났음을 실감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파멸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 회복과 정의의 실현이었다. 강민혁 역시 아버지의 공범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원망하며 법정에서 추태를 보였다. 반면 강대식은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이 인정되었다. 그는 자신의 형보다 훨씬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서며 그는 방청석의 지우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지우 역시 가벼운 목례로 답했다. 그들만의 복잡한 화해였다. 태아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지만 이미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다. 불법적인 사업들은 모두 정리되었고 블루 프로젝트는 전면 백지화되었다. 수많은 계열사가 매각되었고 그 매각 대금은 피해 기업들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되었다. 그중 첫 번째 수혜자는 당연히 유림테크의 주주들이었다. 아버지의 명예가 공식적으로 회복되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자신의 낡은 오피스텔 사무실을 정리했다. 아름금융 컨설팅은 문을 닫았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태아그룹에서 받은 배상금과 강대식이 속죄의 의미로 넘긴 그의 마지막 남은 재산 전부를 종잣돈으로 삼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사용했던 자신의 재능을 이제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다. 몇 주 후 서울의 한 평범한 빌딩에 작은 현판이 걸렸다. 유림정예재단, 거대 자본의 불법적이고 약탈적인 M.A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법률 및 재무 컨설팅을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이었다. 지우는 복수의 화신에서 이제는 수호자가 되기로 한 것이다. 그녀의 사무실은 태아원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햇빛이 잘 들고 활기가 넘쳤다. 그녀는 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갔다. 강대현이 몰락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아버지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고 했다.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눈에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삶의 의지가 돌아와 있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고생했다, 우리 딸. 이제 다 잊고 내 인생을 살아라. 지우는 아버지의 손등에 손을 포겠다. 아니요,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아빠가 지키려 했던 그 기술력, 그 신념.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지켜낼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이에요. 그녀는 웃고 있었다. 2년간 잃어버렸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맑은 미소였다. 재단이 문을 열고 한 달쯤 지났을까. 바쁜 하루가 끝나갈 무렵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가 들어오세요라고 말하자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G40일 들어섰다. 낯설지만 익숙한 남자. 값비싼 슈트 대신 평범한 면바지와 셔츠를 입은 머리를 짧게 깎은 강민준이었다. 그는 청문회 이후 사라졌었다. 아버지와 형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태아그룹의 모든 지분과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그는 세상에서 자취를 감췄었다. 지우조차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그는 예전의 유쾌함도 태아원에서 보이던 불안함도 없는 완전히 낯선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지우의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책상 앞에 섰다.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두 잔의 따뜻한 커피였다. 예전 그녀의 사무실에서 마셨던 값싼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었다. 오랜만이네, 서지우. 그의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다. 축하해, 재단. 멋지네. 지우는 그가 내민 커피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으로 전해졌다. 강민준, 잘 지냈어? 그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았지만 다른 말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잘 지냈을 리가 없었다.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 전혀 지난 몇 달간 지옥 같았어. 아버지를, 형을 내 손으로 감옥에 보낸 거니까.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 네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는 다시 지우를 바라보았다. 지우야, 난 널 속였어. 내 비겁함 때문에 널 그 지옥으로 끌고 들어갔지. 그 빚은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거야. 지우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래서 말인데 나도 네가 필요해. 지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이력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강민준, 학력은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 하지만 경력란은 텅 비어 있었다. 태아그룹 후계자라는 경력은 쓸 수 없었으니까. 이게 뭐야? 지우가 물었다. 입사 지원서야. 민준이 말했다. 나 아무것도 없어. 돈도, 집도, 가족도, 태아라는 이름은 이제 족쇄일 뿐이야. 하지만 나 경영학을 공부했어. 숫자를 볼 줄 알고 너희 아버지를 무너뜨렸던 그 더러운 수법들도 누구보다 잘 알아. 그는 지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가 그랬지.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나도 그 계란들 편에 서고 싶어. 내 재단에서, 아니, 내 옆에서 일하게 해줘. 월급은 최저시급이라도 상관없어. 내가 망가뜨린 것들을 아주 조금이라도 되돌려 놓을 기회를 줘. 지우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더 이상 거짓이나 불안을 읽을 수 없었다. 오직 속죄하고자 하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절박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거짓말로 시작된 이 인연이 결국 두 사람 모두를 구원했음을 깨달았다. 지우는 이력서를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최저시급은 안 되겠는데 우리 재단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 경력직으로 대우해줘야지. 적대적 MA 방어 전략팀. 팀장은 어때? 민주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이윽고 그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대학 시절의 그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고마워. 지우야, 고맙긴. 일이 산더미야, 강 팀장. 내일부터 당장 야근할 준비해. 지우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노을이 빌딩 숲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지옥 같은 저택에 닫힌 정원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도시의 풍경이었다. 가짜 여자친구로 시작된 연극은 끝났다. 거대한 제국은 무너졌고 복수는 완성되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 앞에는 더 중요하고 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함께 손을 맞잡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싸워나갈 그들의 진짜 시작이었다.